라니, 일본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한 거죠? 여기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에 충격을 받은 한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크리에이터로 일했던 마리 디부아입니다. 최근 일본 NHK에서 방영된 제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의 인터뷰 내용과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파리 출신인 제가 어떻게 NHK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동안의 일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파리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분야에서 10년간 수석 크리에이터로 일하며 아시아 시장을 담당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화장품 제품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품 크리에이터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제품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브랜드만의 특별한 가치를 제품에 담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죠. 명품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품 크리에이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의 콘셉트 정립부터 컬러, 텍스처, 패키징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아시아 담당자로 일하던 때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놓고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열광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매력적인 신흥시장이었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회사의 사활이 걸릴 정도였죠.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상하이 지사 설립을 서둘렀어요. 지사 설립과 함께 파견 근무자와 총괄 책임자 발령을 앞두고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동안 아시아 시장을 담당했던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죠. 결국 중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발탁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 32살로 파리 본사에서 가장 젊은 수석 크리에이터였죠. 중국 현지 법인 설립부터 매장 오픈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와 무질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조작하려 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는 가짜 명품을 파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호객행위에 시달렸죠. 게다가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침과 가래를 뱉고 황당하게 배를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은 분명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소비자가 몰리는 백화점과 명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젊은이들. 이런 광경은 파리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함쯤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인 신입 직원도 추가로 채용했어요. 그 중에서 야오밍이라는 여직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그녀는 영어가 유창했고 IT 지식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업무 센스도 남달랐기에 그런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죠. 신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야오밍을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매장 오픈을 한 달 앞두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제품의 완벽한 복제품이 중국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심지어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신제품까지 도용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특허 기술까지 완벽하게 카피한 채로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짜 제품들의 퀄리티였습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향과 텍스처까지 거의 동일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내부 기밀 유출이 있었다는 의미였죠. 우리의 제조 공정과 원료 배합비까지 전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파리 본사의 감사팀이 중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액을 받고 중국 기업의 회사의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감사팀에서 관련 자료가 제 컴퓨터를 통해 전달된 증거 자료를 내밀었을 때에는 모든 걸 포기했죠. 진실은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야오밍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빼냈더라고요. 그녀는 처음부터 중국의 경쟁사가 심어놓은 스파이였어요. 옥스퍼드 경력도 화려한 스펙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되었고 회사에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했어요. 10년간 쌓은 경력과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어느 회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로는 유럽에서의 재기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따로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돌변한 태도였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신제품 개발과 트렌드 연구에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특히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던 건 엘리즈의 눈빛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저와 말을 섞기라도 하면 회사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을까봐 피하는 것으로 보였죠. 내가 우리 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길 줄은 몰랐어라는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지금도 제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알고 지냈던 친구가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고 그들이 있는 프랑스에 대한 애착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파리 화장품 업계의 최고가 되는 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했어요. 런던이나 밀라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죠. 더 이상 유럽에서의 미래는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문득 떠오른 건 제가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일본의 화장품 산업이었어요. 시세이도와 SK2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이라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왠지 화장품 강국이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게는 엔화의 약세로 유로화를 환전하면 이익이 될 것 같았죠. 밤새워 이력서를 쓰고 지원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쿄의 한 중견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조차도 아껴야 했던 저는 결국 3개월 여행 비자로 일단 가보기로 결정했죠. 면접에 합격해서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비자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중국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와 걱정을 안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긴 비행시간 끝에 드디어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나리타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제 예상을 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한때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공항 시설은 별로였죠. 게다가 입국 절차는 제가 가봤던 유럽을 비롯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복잡했다는 점이에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 사람당 15분 이상 꼼꼼한 심사와 서류 작성도 모두 수기로 해야 했죠. 제가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직원이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그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느리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긴 비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더 경악하게 만든 건 입국 심사원이 뭔가를 제게 물어보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영어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발음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죠. 손짓 발짓을 해가며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니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는데도 1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약속된 면접 시간을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했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를 더 난감하게 만든 건 택시였습니다. 회사 주소를 보여줬는데도 기사님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결국 스마트폰 통역 앱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지만 그마저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었죠. 40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이나 헤매고 나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면접에는 10분 정도 늦었지만 공항에서 바로 오는 길이라고 하니 다행히 이해해주는 듯 해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진행된 면접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말았죠. 경력이나 기술력 검증에 대한 질문은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걸 질문하고는 결혼 계획은 있나요? 일본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 생각인가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외국인이 우리 회사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경력과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을 유럽 시장에 활용하려고 면접을 제의한 게 아니었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온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 일본 문화를 존중한다 같은 말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의심하고 더 고민하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절박한 마음에 그런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일본의 중견 화장품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와 나라라면 당연히 영어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발음을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워서 매번 글로 작성하여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업무 속도가 느려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에는 오히려 저더러 일본어를 못한다고 눈치를 주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우선은 큰맘 먹고 회사 근처의 어학원에 접수해 일본어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저를 더 난처하게 만든 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면 최소 10개 부서의 도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만 몇 달이 걸렸어요. 화장품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래서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1세기에 아직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행정 절차가 이런 식이었죠. 여성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다케시 부장은 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결혼을 못한다. 외국 여자들은 너무나 서려고 한다는 식의 말들이었죠. 특히 외국인 여성인 저를 향한 시선은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차별과 성희롱이 마치 일상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죠.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문제였어요. 6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처음 제안받았던 금액의 70% 정도밖에 안 되는 급여를 받았죠. 수습기간을 둔 이유가 언어 때문이라는 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수준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제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 위한 비용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나중에 알아보니 일본은 OECD 국가 중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야근은 당연시되었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회사 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퇴근 후 다니는 일본어 학원이었어요. 특히 강사 미유키는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불과 한 달 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날도 수업이 일찍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유키가 갑자기 마리는 한국 드라마 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유키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있다고 했어요. 일본 드라마는 너무 밋밋한데 한국 드라마는 보는 내내 설레요. 한국 배우들은 너무 잘생겼고 스토리도 다양하고 흥미롭다면서 말이죠. 특히 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미유키도 한때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신입사원 때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기업 문화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몇 년 뒤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지금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미유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밤 넷플릭스에서 미유키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드라마에 푹 빠져서 밤을 새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한 편을 다 보고 나니 다음 편이 궁금해져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드라마처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일까? 드라마에서 그려진 한국의 생활 방식과 시스템이 일본과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일상생활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극중 인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실제 한국의 모습이더라고요. 일본에는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요. 물론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카드나 전자결제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식당이나 작은 상점들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죠. 반면에 한국은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달 문화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주로 피자나 초밥 같은 일부 음식에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주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배달 앱은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가능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까지 알려준다는 점이었죠. 공공 서비스에서도 일본은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대면 처리가 기본인데다 아직도 서류와 도장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한국은 많은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심지어 모바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겪었던 불편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 일본이 한국보다 확실히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알아갈수록 일본에서의 회사 생활의 회의감이 커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새로운 제품 기획안을 내도 일본의 소비자 패턴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제안해도 디지털 마케팅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의 마케팅 전략만 고수하며 도전하지 않는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이때부터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퇴사를 결정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일본에서 직접 창업을 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일본은 외국인 창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행정 절차도 복잡했고 자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방향을 돌려봤지만 이것도 벽에 부딪혔죠. 일본 소비자들은 여전히 화장품을 온라인보다는 드러그 스토어라는 곳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도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회사에 대한 마음은 떠나고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어요. 도쿄에서 진행된 화장품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한국관에서 오유진 대표를 만나면서요. 그녀는 한국의 중견 화장품 회사 R&D 총괄이었는데 놀랍게도 파리의 명품 브랜드에서 일했던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파리에서 열린 메이크업 쇼를 준비하면서 분주히 뛰어다녔던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고마운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말이 당신에게는 한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역량을 펼치기에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배우들의 세련된 패션 감각과 메이크업에 감탄했으면서 왜 한국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제 얼굴을 보더니 오유진 대표는 웃으면서 한국의 화장품 업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성분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페르소나 분석,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까지. 제가 파리에서 꿈꾸던 모든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K-뷰티의 빠른 혁신 속도와 디지털 기술 접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죠. 한국행 결심과 함께 바로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는 일본에 올 때처럼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언어부터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식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나기로 했어요. 먼저 한국어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죠. 주말에는 한국 화장품 업계와 K-뷰티의 전략에 대한 자료를 모으며 분석하기도 했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국 진출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오유진 대표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제는 정말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현재는 한국의 뷰티테크 기업에서 글로벌 R&D 총괄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련된 외관과 시설들도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빠른 입국 심사 절차였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한 빠른 심사와 공항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입국 심사를 마치게 해주었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걸렸던 수화물도 단 10분 만에 찾을 수 있었어요. 드라마와 구글 검색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실제 모습을 직접 경험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치 동경하던 연예인을 직접 만난 느낌이랄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경험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시스템은 파리와 일본에서도 접하지 못한 거였죠.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경험한 어떤 도시의 대중교통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행선 안내 게시기와 같은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5G 기반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지하철 내에서도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했죠. 게다가 전체 역사의 88%가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이건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래요.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은 물론이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는 점은 외국인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횡단보도 신호 시스템이에요. 보행자 신호가 바닥에도 설치되어 있어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했더라고요. 신호 대기 시간이 디지털로 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는 바닥에 LED 조명까지 깜빡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시스템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사용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IT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출근했던 날은 지금도 저를 웃음 짓게 만들어요. 출근 첫날부터 적극적인 직원들 덕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를 소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국어 공부는 안 하고 왔어도 되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제가 말을 걸까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서로 함께 식사하러 가자면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혼자 먹던 게 일상이었던 제게는 의외의 제안이었지만 싫지 않아서 따라 나섰죠.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김치찌개 특유의 얼큰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파리에서도 일본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위해 불고기를 주문하면서도 김치찌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라며 권했어요. 처음에는 빨간 국물을 보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았죠.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김치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부와 돼지고기를 함께 올려서 먹으니 2배로 맛있었습니다. 매워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김치찌개와 밥을 순식간에 비웠더라고요. 팀원들은 웃으면서 역시 김치찌개는 실패 확률이 없죠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치찌개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한국은 확실히 적극적이면서 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제 직장 생활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제품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파리에서 1년 걸리던 제품 개발이 여기서는 3개월이면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의사결정도 빠르죠. 게다가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중국처럼 카피 걱정도 없고 일본처럼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일본과 달리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한국 화장품의 유통 전략이었어요. 백화점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라인을 선보이고 올리브영과 같은 H&B 스토어에서는 트렌디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죠. 이런 채널별 차별화 전략이 소비자층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온라인 판매와 활발한 소비자 소통 채널은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브랜드 자체 쇼핑몰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과 뷰티 전문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품 구성과 마케팅을 선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런 성공의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트렌드 분석에 있었죠.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포착해 신제품으로 연결하는 한국만의 민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K뷰티의 저력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업무에 적응해가고 있던 중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로 교육과 지원을 하면서 멘토링 제도와 실습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우리 회사도 참여하게 되어 제가 멘토링할 기회가 주어졌죠. 멘토링을 하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팀의 목표는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이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죠.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장품 출시에 이르렀어요. 학생들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은 출시 직후부터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렇게 출시된 신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판매되었답니다. 물론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했죠. 특히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 NHK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 청년들의 스타트업 도전과 기업 멘토링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일본에서의 불쾌했던 경험들이 떠올라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승낙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일본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30년간 일본의 임금은 고작 4.4% 상승에 그친 반면에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제가 일본의 중견기업에서 겪었던 차별 문화와 고인물처럼 도전하지 않으려는 조직의 행태를 지적했을 때에는 적잖이 당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청년들의 해외 탈출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저의 인터뷰 영상이 일본에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일본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다는 한 청년의 댓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은 K-팝과 드라마, K-푸드, 심지어 K-뷰티까지 저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예전의 영광만을 고집하며 변화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냐면서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일본 젊은이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는 일본의 기업에서 겪었던 좌절을 저들은 기약 없이 겪어야 할 테니까요. 일본이 변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일본의 영어 실력과 디지털 기반의 부족,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팩스 중심의 행정 처리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요인들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런 점에서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제 성공담은 유럽에까지 퍼지면서 이제는 파리의 동료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해요.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걸 보면서 프랑스의 화장품 업계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뷰티 산업은 한국이 이끌어갈 거라는 걸요. 기회를 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품 크리에이터로서의 성공과 스타트업 참여 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마리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